딸이 맞고 들어온 날, 한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서울 외곽 조용한 동네의 평범한 60대 아버지 강철수.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있었죠. 가난하다고 딸을 때린 사위. 알고 보니 장인은 부산 조직가의 전설이었다는데. 용서가, 나 강철수야. 30년 만에 다시 손 써야겠어. 과연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 외곽 성북동의 오래된 주택가, 좁은 골목길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담장 너머 감나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30년째 살고 있는 강철수는 마당에서 조용히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올해 61살, 어깨가 넓고 손이 큰 그의 모습은 평범한 동네 아저씨 그 자체였죠. 철수 아재,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옆집 할머니가 담 너머로 인사를 건네자 강철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수가 적은 그였지만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좋아했습니다.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없이 도와주고 아이들이 공을 잃어버리면 찾아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녁 6시 강철수는 부엌에서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딸 수진이 시집간 지 벌써 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습관적으로 두 그릇을 꺼내곤 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나왔어요.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강철수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쳤습니다. 딸이 오는 날은 언제나 기뻤거든요. 수진아. 형우는 안 왔나? 형우는 회사 일이 있대요. 수진은 29살, 결혼 전에는 은행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전업주부예요. 강남의 전세 아파트에서 남편 형우와 함께 살고 있죠. 형우는 대기업 과장으로 외모도 번듯하고 학벌도 좋은 남자였어요. 주변에서는 수진이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수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형우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불편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형우의 눈빛에는 은근한 경멸이 배어 있었죠. 아빠, 저희 집 전세금 언제 구해준다고 했지? 형우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장인어른께서 예전에 장사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목돈이 있으시면. 그 말투에는 가난한 장인이라는 선입견이 깔려 있었어요. 강철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수지는 시댁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또 친정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빠가 뭘 하셨는지, 집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뭐라고 했나? 그냥 작은 가게 하셨다고 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강철수는 예전에 작은 식당을 운영했었거든요. 수진이 중학교 다닐 때까지 동네에서 제법 알려진 곰탕집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이미 오래전 일이었어요. 밤 10시 수진이 돌아간 후 강철수는 혼자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어요. 작은 안방 책상 위에는 오래된 나무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진이 초등학생이던 시절의 사진이 들어 있었죠. 운동회에서 아버지 등에 엎여 웃고 있는 수진의 모습이었어요. 강철수는 그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었죠. 수진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라고 말하던 그 시절이 그리웠어요. 내 딸이 뭐가 부족하다고. 강철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형우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아빠, 잠깐 통화 괜찮아요? 응, 왜?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뭔가 서글픈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강철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집에 와. 알았지? 네, 아빠. 잘 자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강철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답답했죠. 밤 12시 강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한 예감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수진에게 전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강철수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어요. 수진이 어렸을 때 아프다고 울면서 자신의 품에 안겨 있던 모습이었죠. 꿈속에서 수진은 계속 울고 있었어요. 아빠 아파요. 너무 아파요. 강철수는 꿈속에서 수진을 달래려고 했지만 아무리 해도 수진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강철수는 깨어났습니다. 새벽 3시 강철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나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죠. 이상한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어요. 수진아. 강철수는 조용히 딸의 이름을 불러보았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그저 고요한 밤의 정막만이 그를 둘러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강철수는 마당에서 고추밭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어젯밤 꿈이 자꾸 신경 쓰여서 일찍 잠에서 깬 것이었죠. 그때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힘없는 목소리였죠. 강철수가 돌아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굳어졌어요. 수진의 왼쪽 볼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오른쪽 눈 아래쪽에는 선명한 보라색 멍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입술 한쪽도 살짝 터져 있었어요. 수진아, 이게 뭐야? 강철수는 급히 달려가서 수진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아, 아빠. 괜찮아요. 어젯밤에 화장실 가다가 문에 부딪혔어요. 수진은 고개를 돌리며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강철수는 알 수 있었죠. 30년 전 자신이 몸담았던 세계에서 이런 상처들을 수없이 봤거든요. 수진아, 아빠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강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평소 온화한 그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죠. 정말이에요, 아빠.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수지는 계속 둘러대려고 했지만 강철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마치 뭔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집에 들어가자. 강철수는 수진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수진을 앉히고 부엌에서 얼음을 가져와 수건에 싸서 수진의 얼굴에 대어줬죠. 아파? 조금요. 수진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강철수는 수진의 손목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도 희미한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형우가 그랬나? 강철수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 저 정말 괜찮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부부싸움이 이런 건 아니지, 수진아. 강철수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딸이 이렇게 맞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이 한심했죠. 수진아, 아빠한테 다 말해봐.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나? 수진은 한참을 울다가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말로만 하더라고요. 제가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친정이 가난하다고. 그러다가 지난달부터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우가 말하는데 아빠 집안은 거지 같다고. 자기는 SKY 대학 나왔는데 왜 이런 집안과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강철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아빠 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손을 올리더라고요.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하자니 창피하고 그렇다고 이대로 살자니. 강철수는 수진을 꽉 안아줬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일단은 딸을 달래는 것이 우선이었죠. 수진아,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거라. 아니에요, 아빠. 형우가 걱정할 거예요. 걱정? 네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걱정을 한다고? 강철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수지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죠. 아빠, 무섭게 왜 그래요?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그날 저녁 수지는 결국 친정에서 잤어요. 강철수는 수진이 잠든 후에도 한잠도 자지 못했죠. 거실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정이 넘어서 강철수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철제 상자를 꺼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죠. 상자를 열자 묵직한 황동 반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색이 바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철수가 험악한 얼굴의 남자들과 함께 찍혀 있었어요. 부산 칠성파. 강철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1980년대부터 1993년까지 그가 몸담았던 조직의 이름이었죠. 그 시절 그는 강철수가 아니라 철수형이라고 불렸어요. 사진 속의 강철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죠. 그 시절 그는 부산에서 가장 무서운 남자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수진이 태어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딸을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정을 강철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죠.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나. 그래서 모든 걸 버렸어요. 조직에서 나와서 서울로 올라왔고 작은 식당을 차려서 평범한 아버지로 살았죠. 과거의 모든 것을 지우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강철수는 황동 반지를 손에 쥐었어요. 그 반지에는 철수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었죠. 부산 칠성파 간부들만이 가질 수 있는 반지였어요. 새벽 2시 강철수는 휴대폰을 꺼내서 오래된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부산에 있는 박 회장의 번호였죠. 3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였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강철수는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일단 형우가 뭔 놈인지부터 알아보자. 강철수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30년 전의 그 차가운 기운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월요일 새벽 5시 강철수는 KTX 첫 차를 타기 위해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수지는 전날 밤 형우의 전화를 받고 결국 집으로 돌아갔지만 강철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부산. 참 오랜만이네.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8시 반이었어요. 강철수는 역 앞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해운대 달맞이길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기사는 강철수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며 백미러로 그를 살펴봤어요. 뭔가 평범하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달맞이길의 한 고급 한정식 집 앞에서 택시에서 내린 강철수는 잠시 주변을 둘러봤어요. 30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죠. 그때는 이런 고급 음식점이 아니라 허름한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있던 곳이었어요. 박용석 회장님 계신가요? 식당 종업원에게 물어보자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강철수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여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고 곧이어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강철수 형님이세요?
지금 바로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3층 VIP룸으로 올라가자 문이 열리면서 60대 중반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박용석, 현재 부산에서 건설업과 유흥업을 하는 사업가였지만 30년 전에는 강철수와 함께 칠성파에서 활동했던 동료였죠. 야, 강철수. 이게 누구야? 박용석은 강철수를 보자마자 크게 웃으며 포옹했어요. 하지만 강철수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것을 보고 금세 진지해졌죠. 형님,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갑자기 부산까지 오시다니. 용서가 앉자. 두 사람은 방 안의 소파에 앉았어요. 박용석은 강철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30년 전 그 날카로운 눈빛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설마, 진짜 다시 손 쓰시려는 겁니까? 박용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내 딸이 손 맞았어. 그 한마디에 박용석의 얼굴이 변했어요. 강철수가 딸을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30년 전 조직에서 빠져나온 것도 딸 때문이었으니까요. 자식이 부모 무시하는 놈을 그냥 둘 순 없지. 강철수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박용석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그 사위가 수진이 남편 말이죠? 그래. 대기업 다닌다고 잘난 체 하면서 내 딸 때리는 놈이야. 박용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강철수가 화를 낼 때가 얼마나 무서운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형님, 지금도 그 실력이 남아 있으세요? 몸은 늙었지만 마음가짐은 예전 그대로야. 강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직도 손목에 힘이 남아 있었죠. 형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놈이 누군지, 뭐라는 놈인지. 고맙다, 용서가. 박용석은 곧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부산과 서울에 인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강남에 사는 대기업 과장.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김영우. 32살이야. 김영우. 알겠습니다. 박용석은 몇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진지해졌죠. 형님, 이상한 놈이네요. 이놈. 뭐가? 회사에서 뒷돈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박용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다른 여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수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확실한 거야? 아직은 소문 단계지만 제 사람들이 확인해 보고 있어요. 내일 모레까지는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강철수는 박용석과 함께 옛날 단골집에서 술을 마셨어요. 광안리 바닷가의 작은 포장마차였죠. 형님, 정말 그때가 그립긴 하네요. 박용석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우리가 부산 바닷가를 주름잡던 시절, 그때는 참 치열했죠. 그런데 왜 그때를 그리워해? 우리가 한 일들이 자랑스러운 건 아니잖아. 강철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우리는 진짜였어. 의리도 있었고, 지킬 것도 있었고, 지금도 지킬 게 있어. 내 딸이야. 박용석은 강철수의 옆 얼굴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무서운 남자였지만 딸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형님, 제가 서울에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놈을 감시하고 증거를 잡고. 아니야, 용서가. 내가 직접 해결할 거야. 혼자서요? 30년 전처럼 화려하게 할 생각은 없어. 조용히, 깔끔하게. 강철수는 소주잔을 비우며 말했어요. 다만 정확한 정보만 있으면 돼. 그놈이 뭘 했는지, 어떤 놈인지. 알겠습니다, 형님. 박용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철수의 결심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밤 11시
강철수는 부산역에서 막차 KTX를 탔어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수진아, 아빠가 지켜줄게. 강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의 손등에는 30년 전 싸움에서 생긴 상처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죠. 새벽 2시에 서울에 도착한 강철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아빠,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강철수는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자신이 나설 때가 되었다는 것을. 강철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 박용석에게서 연락이 올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었어요. 화요일 저녁 8시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부부싸움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수진과 형우의 집이었죠. 또 친정에 갔다 왔다고? 얼굴에 멍들었다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어? 형우는 넥타이를 풀며 수진에게 소리쳤어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그대로 집에 가져온 것이었죠. 형우야, 목소리 좀 낮춰. 옆집에서 들어. 수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형우의 화는 더 커졌어요. 옆집에서 들으면 어때? 내가 우리 집에서 큰 소리 못 내나? 형우는 평소보다 더 공격적이었어요. 사실 회사에서 감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자신이 받은 리베이트가 발각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죠. 형우야, 우리 아기 얘기 좀 해봐. 수진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형우는 깜짝 놀랐어요. 아기? 무슨 아기? 나 임신한 것 같아. 수진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주일 전부터 입덧 증상이 있었고 오늘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였죠. 형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임신? 지금 이 상황에? 왜 안 좋아? 우리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좋긴 뭐가 좋아? 너 같은 집안에 낳으면 뭐가 달라져? 형우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형우야,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내 아버지 빠 평생 가게나 하면서 살았잖아. 그런 집안 피가 섞인 애를 낳으면 그만해. 수진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형우는 멈추지 않았죠. 회사에서도 다들 물어봐. 장인어른이 뭐 하시는 분이냐고.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해? 식당 했다고? 형우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회사 간부들은 다 장인이 의사나 교수 아니면 사업가야. 근데 나만 장인이 식당 사장이라고? 창피해서 어떻게 말해? 수지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아기 때문에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형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민정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여보세요? 아, 민정 씨. 형우는 수진을 힐끗 보더니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수진은 가슴이 철렁했죠. 네, 내일 만날 수 있어요. 강남역 부근에서. 형우의 목소리가 급격히 부드러워졌어요. 수진과 말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죠. 전화를 끊고 들어온 형우에게 수진이 물어봤어요. 누구야, 민정 씨가? 회사 후배야. 업무 관련 얘기하는 거고. 형우는 대충 둘러댔지만 수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형우야, 솔직히 말해봐. 다른 여자 있어? 뭔 소리야? 내가 이상한 상상하는 거지. 형우는 화를 내며 부인했지만 수진의 의심은 더 커졌어요. 그날 밤 형우는 수진이 잠든 후 몰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2시에 커피숍에서 보자. 조심해서 와. 상대방은 민정이었어요. 회사 후배이긴 했지만 이미 6개월째 불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수요일 오후 형우는 회사를 일찍 나와서 강남역 근처 커피숍에서 민정을 만났어요.
오빠,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민정은 26살 형우보다 6살 어린 후배였어요. 예쁘고 똑똑해서 회사에서 인기가 많았죠. 집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아내분 때문에요? 응, 임신했다는데. 솔직히 부담스러워. 형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일단 회사 일부터 정리해야지. 감사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아서. 실제로 형우는 최근 몇 달간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왔어요. 금액으로는 3천만 원 정도였는데 발각되면 해고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일이었죠. 오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민정은 형우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같은 시간 수지는 친정집에 있었어요. 입덧이 심해서 회사에 조퇴를 내고 온 것이었죠. 아빠, 저 임신했어요. 강철수는 딸의 말에 기뻐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진의 얼굴에 아직도 멍 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 축하한다. 형우는 뭐라고 하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수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상황이 좋지 않다니? 회사 일도 복잡하고 저희 집 전세금도 다음 달에 만료되는데 갱신비가 부족하고 강철수는 속으로 화가 났어요. 자신의 딸이 임신했는데 기뻐하지 않는 사위가 미웠거든요. 바로 그때 강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용석에게서 온 연락이었죠. 형님, 확인됐습니다. 뭐가? 그놈 회사에서 뒷돈 받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도 맞습니다. 이미 6개월째. 강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진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베란다로 나가서 통화를 계속했죠. 얼마나 확실한 거야? 100%입니다. 제 사람이 직접 확인했어요. 사진도 있고 증거도 있습니다. 알겠다. 고맙다, 용서가. 전화를 끄는 강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딸을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바람까지 피우는 놈이었던 거죠. 아빠, 누구 전화였어요? 수진이 물어보자 강철수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 동네 아저씨 전화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강철수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8시 형우는 집에 돌아와서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나 내일 출장 가야 해. 사흘 정도 부산에 다녀올 거야. 사실은 민정과 함께 여행을 가려는 거짓말이었어요. 갑자기 출장이야? 응, 급한 일이 생겨서. 수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임신 때문에 몸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강철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형우가 부산에 가는 바로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목요일 오후 4시 형우는 부산행 KTX에 몸을 맡기고 있었어요. 옆자리에는 민정이 앉아 있었죠. 둘은 부산에서 이틀간 밀월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아내분이 의심하지 않을까요?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형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수진이는 순진해서 의심 같은 건 안 해. 형우는 자신만만했어요. 수진이 자신의 바람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같은 시간 서울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강철수가 수진의 집 앞에 서 있었거든요. 수진아, 아빠야. 문 열어봐. 수진은 깜짝 놀라며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온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형우 있나? 강철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차갑고 단호한 느낌이었죠. 형우는 출장 갔어요. 부산에. 부산?
강철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박용석에게 들은 정보가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언제 돌아와? 모레 저녁에 온다고 했어요. 아빠, 왜 그래요? 뭔가 이상해요. 수지는 아버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수진아, 아빠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강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형우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알고 있어?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빠, 갑자기 왜 그런 말을? 대답해봐. 알고 있냐고. 강철수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어요. 수진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죠. 저, 의심은 했어요. 요즘 행동이 이상하긴 했는데,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거야. 형우는 지금 회사 후배랑 부산에 있어. 수지는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어요. 아빠,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놈이 너를 속이고 있다는 거지. 강철수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수진아, 이제 결정해야 해. 이대로 당하고만 살 거야, 아니면 뭐예요? 아빠가 해결할게. 강철수의 말에 수지는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너무나 차가웠거든요. 금요일 오후 6시 형우와 민정은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즐거운 하루를 보낸 후였죠. 오빠, 내일도 재미있게 놀아요. 민정이 형우의 팔짱을 끼며 말하자 형우는 기분 좋게 웃었어요. 그래, 내일은 태종대도 가보고. 그런데 바로 그때 형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에게서 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형우야, 나 수진이야. 지금 어디야? 응, 호텔에 있어. 왜? 혼자 있어? 형우는 당황하며 민정을 보았어요. 민정은 재빨리 입을 다물고 있었죠. 응, 혼자 있어. 왜 그래? 아빠가 집에 와 계셔. 너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장인어른이? 갑자기 왜? 형우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모르겠어.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데. 내일 돌아오면 바로 우리 집으로 와줄래? 알겠어. 내일 저녁에 갈게. 전화를 끄는 형우는 민정에게 말했어요. 뭔가 이상해. 장인어른이 갑자기 나를 찾는다고. 괜찮을 거예요, 오빠. 그냥 사위 궁금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민정은 별거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형우의 불안감은 계속 커졌어요. 토요일 저녁 7시 형우는 수진의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 앉아 있는 강철수와 눈이 마주쳤죠. 어서 와, 형우야. 강철수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형우는 인사를 하며 소파에 앉았죠.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부산 출장 잘 다녀왔나? 네, 잘 다녀왔습니다. 형우는 대답하면서도 강철수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 같았거든요. 형우야, 너 우리 수진이한테 손댔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형우는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들은 얘기 없나? 부부싸움 중에 수진이 얼굴에 멍이 들었다는. 강철수는 천천히 일어나더니 형우 앞으로 다가왔어요. 장인어른, 그건 실수였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실수? 강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 딸 때리는 게 실수라고? 순간 강철수가 형우의 멱살을 잡았어요. 형우는 깜짝 놀라며 일어서려고 했지만 강철수의 힘에 눌려 움직일 수가 없었죠. 장인어른, 뭐 하시는 거예요? 형우야, 너 나 우습게 봤지? 강철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30년 전 부산 칠성파에서 활동할 때의 그 차가운 시선이었죠. 수진이 아버지가 식당이나 하던 가난한 늙은이라고 생각했겠지?
형우는 강철수의 기세에 눌려 말을 못했어요. 평소 온순하던 장인어른의 이런 모습을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형우야. 강철수는 형우를 벽에 밀어붙이며 말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어. 장인어른 저는 너 지금 부산에서 뭐 했는지 다 알고 있어. 형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뒷돈 받는 것도 알고 있고, 이제 형우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도대체 장인어른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장인어른, 제가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형우는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어요. 사과? 지금 사과로 되는 줄 알아? 강철수는 형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형우야, 너는 지금부터 내 말대로 해야 해. 알겠어? 그 순간 형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박용석이 보낸 것이었죠. 강철수 전설 1980-1993. 형우는 그 문자를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자신이 때렸던 여자의 아버지가 전설적인 조직의 간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형우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전설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부산 조직가에서 전설로 불리는 사람은 단 몇 명뿐이었고 그들은 모두 손에 피를 묻힌 무서운 사람들이었죠. 장인어른, 설마 뭐? 강철수는 형우의 휴대폰을 빼앗아 문자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아, 용석이가 보냈구나. 그래, 맞아. 나 강철수야. 형우는 완전히 공포에 질렸어요. 자신이 그동안 무시하고 때렸던 여자의 아버지가 부산 조직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니. 제발 살려주세요. 형우는 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어요. 살려달라고? 누가 죽인다고 했나? 강철수는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형우야, 나는 이미 그 세계에서 손 뗀 지 30년이야. 이제는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지. 형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내 딸을 건드린 거는 용서할 수 없어. 바로 그때 수진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아버지와 남편의 대화를 다 들었던 것이었죠. 아빠,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조직 출신이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수진아, 앉아봐. 강철수는 딸을 옆에 앉히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빠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젊었을 때 좋지 않은 일을 했었어. 조직이라는 게 진짜예요? 그래. 1980년부터 1993년까지 부산에서 그런 일을 했었지. 수지는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너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였어. 그리고 강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가져왔죠. 이걸 읽어봐.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죠.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의 과거를 알게 된 것이겠구나. 아빠는 너를 처음 안았을 때 결심했어. 이 아이만큼은 깨끗한 세상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모든 걸 버렸어. 돈도, 권력도, 동료들도. 오직 너 하나만을 위해서 말이야. 아빠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존재가 너였어, 수진아. 편지를 읽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 수진아, 아빠는 내가 태어나면서 다시 태어났어. 강철수라는 무서운 남자는 죽고 수진이 아빠인 평범한 강철수가 된 거야. 강철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 딸이 고생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
형우는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뭘 몰랐다는 거야? 강철수가 형우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랐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뭐? 너는 내 딸을 무시했어.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부모가 변변찮다고. 강철수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형우야, 진짜 가난한 건 마음이야. 돈이 아니라. 그때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형우야, 아빠 말이 맞아. 너는 나를 사람 취급 안 했어. 수진아, 임신했다고 했을 때도 아빠 집안 탓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다 알고 있어. 형우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모든 게 들통난 상황이었거든요. 장인어른, 수진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되는 줄 알아? 강철수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형우야, 너는 지금 두 가지 선택이 있어. 무슨 선택인가요? 첫째, 내 딸이랑 깔끔하게 이혼하고 내 갈 길 가는 거. 형우는 긴장했어요. 둘째는 진짜 사람이 되는 거야. 내 딸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다른 여자랑은 완전히 정리하고 회사 비리도 자수해서 깨끗하게 시작하는 거. 자수요? 그래. 남자라면 자기가 한 일에 책임져야지. 강철수는 형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만 두 번째를 선택한다면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인가요? 내 딸을 한 번이라도 더 때리면 그때는 정말로 예전의 내가 나타날 거야. 강철수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30년 전에 그 무서운 기운이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내 손주한테도 함부로 하면. 강철수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형우는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장인어른, 저는 두 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확실해? 네, 확실합니다. 수진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형우는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수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아기 때문에 느끼는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형우야, 말로만 하면 뭐래? 행동으로 보여줘. 그럼 내일부터 회사에 자수하러 갈게. 그리고 민정이랑도 완전히 정리할게. 강철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딸의 행복이었거든요. 수진아, 어떻게 하고 싶어? 아빠는 내 결정을 따르겠어. 수진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뱃속의 아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형우에게 진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한 번만 더 믿어볼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말해. 앞으로는 아빠를 무시하는 말 절대 하지 마. 그리고 나한테 손대는 일도 절대 없어야 해. 약속할게.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강철수는 딸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랐고 수지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걸 다짐했으며 형우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죠. 월요일 오전 9시 형우는 회사 감사실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자수서와 함께 그동안 받았던 리베이트 관련 증거들을 담은 봉투를 들고 있었죠. 들어가세요. 감사실장의 목소리가 들리자 형우는 깊은 숨을 쉬고 문을 열었어요. 과장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부장님, 제가 자수하러 왔습니다. 감사실장은 깜짝 놀랐어요. 아직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자수요? 네.
협력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형우는 봉투를 내밀며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3천만 원의 리베이트, 입찰 과정에서의 특혜,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죠. 같은 시간 강남역 근처 커피숍에서는 민정이 형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 형우는 마침내 민정 앞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죠. 오빠 어디 갔었어요? 연락도 안 되고. 민정아, 우리 이제 끝내야 해. 민정은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모든 게 들통났어. 회사 일도 우리 일도. 형우는 민정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물론 강철수의 정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내가 모든 걸 알게 되었다고 했죠. 그럼 이혼하면 되잖아요. 오빠 말로는 사랑 없는 결혼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야, 민정아. 수진이가 임신했어.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임신요? 응. 그리고 나는 이번 기회에 진짜 사람이 되고 싶어. 무슨 소리예요, 오빠? 지금까지 저랑 한 약속은 뭐예요? 민정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형우의 결심은 단단했죠. 미안해, 민정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이제 가정을 지켜야 해. 그날 저녁 형우는 집에 돌아와서 수진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어요. 회사에 자수했어. 그리고 민정이랑도 완전히 정리했고, 수진은 형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이야? 정말이야. 앞으로는 진짜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게. 하지만 며칠 후, 형우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자수했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게다가 검찰 수사까지 시작되었죠.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큰 일을 저질렀나 봐. 형우는 절망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의외로 차분했죠.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우리 아빠가 도와주실 거야. 그때 강철수가 집에 들어왔어요. 형우는 아직도 장인어른이 무서웠지만 예전처럼 무시하는 마음은 완전히 사라졌죠.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응, 형우야. 어떻게 됐나? 해고당했습니다. 검찰 수사도 받게 될 것 같고요. 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자수한 건 잘했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일단 수사받는 동안은 수진이랑 여기서 지내거라. 강철수의 배려에 형우는 고마워했어요. 한 달 후 검찰청 취조실에서 형우는 검사 앞에 앉아 있었어요. 김영우 씨 자수한 점을 참작해서 선처를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우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자신이 한 일의 대가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검사가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참, 김영우 씨 장인어른이 강철수 씨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혹시 부산에서 활동하신 적이 있는 분인가요? 형우는 긴장했어요. 설마 강철수의 과거까지 수사하는 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 됐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검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박용석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죠. 강철수의 과거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현재는 평범한 시민이니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것이었어요. 이틀 후 강철수는 검찰청 앞에서 형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우가 나오자 조용히 다가갔죠. 어떻게 됐나? 집행유예 2년입니다. 벌금도 있고요. 그래도 다행이네. 두 사람은 함께 걸으며 이야기했어요. 형우야,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네, 장인어른.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작은 회사 하는 분이 있어. 거기서 일할 수 있게 해줄게.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강철수는 걸음을 멈추고 형우를 바라봤어요. 내 딸이랑 손주를 진짜 소중히 대해줘야 해. 그리고 다시는 예전 같은 실수하면 안 돼. 네, 약속드립니다. 그때 강철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형우야, 내가 사람 구실하려면 딱 한 사람만 생각해. 누구요? 널 믿고 울던 그 여잔 내 딸이다. 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을 뻔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야. 강철수는 형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형우는 더 이상 강철수를 무시하지 않았고 수진에게도 정말로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수진이 아버지에게 말하자 강철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뭘 고마워해. 아빠가 할 일 한 거지. 하지만 아빠가 아니었으면. 수진아, 이제는 앞만 보자. 과거는 과거야. 강철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평범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강철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만약 형우가 다시 딸을 아프게 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예전의 자신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죠. 6개월 후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강철수는 마당에서 배추를 심고 있었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병원 갈 시간이에요. 수진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 있었어요. 임신 9개월, 곧 출산 예정일이었죠. 형우는 새로운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집안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벌써 그 시간이네. 강철수는 흙을 털고 일어서며 미소를 지었어요. 손주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뛰었거든요. 장인어른, 차 가져왔습니다. 형우가 차 열쇠를 들고 나타났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 고생이 많다. 강철수는 형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수진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어요. 아야, 아빠 아기가. 수진아, 괜찮아? 강철수는 급히 딸을 살펴봤어요. 진통인 것 같아요. 빨리 병원으로. 형우는 차 속도를 높였어요. 다행히 병원까지는 10분 거리였죠. 수진아, 힘내. 곧 도착해. 강철수는 딸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수진은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강철수와 형우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죠. 장인어른 괜찮을까요? 형우는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 수진이는 강한 아이야. 강철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3시간 후 분만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정말요? 형우는 기쁨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네, 3kg 200g의 튼튼한 아기예요. 강철수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드디어 손주를 만나게 된 것이었죠. 잠시 후 수진이 아기를 안고 병실로 나왔어요. 아빠, 우리 아기 어때요? 수진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예쁘다. 정말 예쁘다. 강철수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봤어요. 작고 연약한 생명체였지만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었죠. 이름은 뭘로 할까? 형우가 물어보자 강철수가 대답했어요. 민준이 어때?
민첩하고 준수하다는 뜻으로. 좋네요. 강민준. 잘 어울려요. 그날 밤 강철수는 집에 혼자 돌아와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수진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죠. 수진아, 이제 너도 엄마가 됐구나. 강철수는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주일 후 수진과 민준이가 퇴원했어요. 당분간 친정에서 조리를 하기로 했거든요. 아빠, 민준이 예쁘죠? 수진은 아기를 재우며 말했어요. 그럼 할아버지를 닮아서 잘생겼지. 강철수는 손주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아기 키우는 것도 도와주시고. 형우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강철수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가족끼리 뭘 감사해해. 당연한 일이지. 그때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 배고픈가 보다. 수진이 아기를 안아 올리자 민준이는 금세 울음을 그쳤어요. 우리 민준이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강철수는 아기에게 말하며 손가락을 내밀었어요. 민준이가 그 손가락을 꽉 잡았죠. 와, 힘이 세네. 역시 우리 집안 피를 받았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준이는 수진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죠. 아빠, 이제 정말 평범한 가정 같아요. 수진의 말에 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게 진짜 행복이야. 장인어른,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형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강철수를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강철수는 동네 놀이터에서 민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철수 아재, 손주 정말 예쁘네요. 동네 할머니들이 다가와서 아기를 구경했어요. 그럼요,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예쁜데요? 강철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되시니까 어떠세요? 이제야 진짜 살맛나네요. 그때 동네 아이들이 달려와서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식물에 물 줘요? 그럼 민준이 보고 집에 가서 물 줄 거야. 아이들은 유모차 안에 민준이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이 아기 누구예요? 우리 손주야. 이름은 민준이고. 와, 정말 귀여워요. 강철수는 아이들과 대화하며 행복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했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강철수는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아빠가 이제 진짜 평범한 할아버지가 된 것 같아. 원래 평범하셨잖아요, 아빠. 아니야. 예전에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어둠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강철수는 민준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제는 진짜 평범한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살고 싶어. 그날 밤 강철수는 오래된 철제 상자를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황동 반지와 사진들을 모두 꺼내서 쓰레기 봉투에 넣었죠. 이제 정말 안녕이야. 강철수는 과거와 완전히 작별하는 의미로 그것들을 버렸어요. 새벽에 민준이가 울자 강철수가 일어나서 달래줬어요. 민준아, 왜 울어? 할아버지가 여기 있잖아. 아기는 강철수의 품에서 금세 잠들었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아무도 우리 민준이 아프게 하지 못하게. 강철수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제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그냥 너를 사랑하는 평범한 할아버지야.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강철수는 민준이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냈어요. 좋은 아침이다. 강철수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평범하지만
위대한 일상이 시작된 것이었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마당의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감나무에서는 단감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행복들이 강철수에게는 그 어떤 권력이나 명예보다 값진 것이었죠. 이제는 진짜 평범한 아버지로 살고 싶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